김포 비행장을 탈환한 이후에 이제 9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서울 탈환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계획 자체는 지금까지 계속 주공 역할을 해왔던 해병 5연대가 행주를 도하합니다. 바로 서울 서측방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따라가냐면 한국군 해병 1년대가 네. 따라갑니다. 여기가 주공이에요. 그 다음에 미군의 이제 해병 1년대 같은 경우는 영등포와 여의도를 탈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대에서 이제 용산 방면으로 이제 도하를 해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서측방으로 뚫고 직공해서 오고 있는 5해병연대와 함께 서울 서측방을 공격하는 계획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병연대가 하나 더 있어요. 7년대예요. 지금까지 안 나왔지만 뒤늦게 도착했잖아요. 네네. 좀 약간 북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북한산 일대로 진격해서 서울 북방으로 이동하는 루트로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네. 한편 19일에서야 상륙하는 해병대 말고 육군, 네. 미 7사단. 그리고 여기 한국군 17년대도 오죠. 네. 7사단은 뭘 하냐면 서울 탈환에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7사단의 역할은 서울로 진격하는 해병대의 우측방을 엄호하면서, 왜 우측방에 북한군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측방이 안양 쪽으로 네, 내려가는 안양 수원 이 방면이잖아요. 그죠? 엄호하면서 동시에 남쪽에서 오는 북한군의 증원을 차단하면서 그리고 낙동강 전선에서 올라오는 미 8군과 연결 작전을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북한군의 퇴로 차단 역할을 미 7사단이 하게 된다. 인천 상륙 작전으로 허를 찌른 건 확실합니다.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교전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그래서 총기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기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거 한번 들어봐야겠죠? 이세영 기자님. 드디어 나오는구나. 네. 환영합니다. 제대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저희 역전다방에 요 소품을 지원해 주시는 그 업체한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려서 네네. 제가 탈탈 털어왔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먼저 소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우리 유엔군하고 한국군, 그다음에 미군도 썼던 이제 M1 소총이죠. 총이 뭐 이세영 기자님만 합니다.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군이 썼던 소련제 모신나가. 보신나경이 훨씬 더 얄쌍하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총은요.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예비군 훈련 갔을 때. 확실히 근데 칼빈이 기동성이 있어 보인다. 아니 언제적 예비군 훈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장 선생님 그거 쓰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M만 썼습니다. M1 썼어요? 아이고, M1 쓰셨어요? 네. M1을 쏘셨어요? 네. 예비군은 확실하게 M만을 줬었어요. 제가 예비군 할 때까지. 자, 먼저 이 M1부터 한번 보죠. M1, 묵직합니다. M1 소총. 이게 2차 대전 때에 그야말로 연합군을, 미군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소총으로 이제 많이 유명한데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 반자동입니다. 8발짜리 클립을 놓고서 쏘게 되면 탕탕탕탕탕 연속으로 반자동으로 8발을 쏠 수 있죠. 그 클립이 나중에 ting 하고 나가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독일군한테 걸려가지고. 나중에 6.25 때도 그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돼요. 옛날 생각납니다. 이게 한번 보여주잖아요. 예비군 훈련 때 동원 소집 때문에 이거 1등 사격수였어가지고. 무게가 거의 실제랑 비슷하죠? 비슷한 거. 이게 지금도요. 예. 인형 타는 데 있잖아요. 관역 맞추는. 지금도 이게 있어요. 근데 요 관역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꽤 잘 맞아요, 이게. 예, 굉장히 잘 맞죠. 네. M1이 반자동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맞습니다. 네. 이게 우리 군이 이거 가지고 베트남전까지 처음에 갔었죠. 근데 이게 제식 훈련하면 미치는 거예요. 아유,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무겁죠 진짜. 그거 밭으로 총부터 해가지고 네. 그 총검술 있잖아요. 네. 너무너무. 반면에 북한군이 썼던 건 소련제 모신나강입니다. 모신나강인데 이 모신나강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30년에 한 번 이제 개량됐고 38년 개량됐고 40년 개량되고 막 굉장히 많거든요. 이 M1이 반자동이었는데 그에 반해서 이 모신나강은 오연발 볼트 액션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발 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네. 자, 근데 이게 화력 차이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8발 다 쏠 때 한 2초에서 3초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숙련된 사람이 쏘게 되면. 근데 얘는 5발을 다 쏠 때 한 6초에서 7초 정도 쏴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숙련된 사람이. 순간적으로 투사할 수 있는 화력의 차이도 컸었고
자, 근데 그거 말고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요? 예를 들어서 반자동 소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쏠 때 겨냥을 하고서 계속해서 그 첫 발이 빗나가도 계속 쏩니다. 이렇게. 아, 그래서 타겟을 맞추면서 그렇죠. 움직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첫 발이 빗나가더라도 계속해서 그 목표를 조준한 상태에서 지향 사격을 할 수 있기 네네.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네네. 그런데 볼트 액션 한번 보실까요? 볼트 액션, 자, 첫 발을 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발을 쐈어요. 두 번째 발을 쏘려면 볼트를 움직여야죠. 그렇죠. 조준점이 흐트러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다시 조준점을 잡아야 돼요. 또 똑같이 실수를 할 수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목표물을 확실히 맞출 때는 반자동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 이게 반자동임에도 불구하고 총신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히 날아갔었어요. 다만 겨울에 이게 트러블이 많아요. 장진호 전투에서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게 겨울이 되면 이게 팽창 계수 같은 게 많이 변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안에 오일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오일마저 얼어버립니다. 아, 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곤란을 겪었어요. 잼이 걸린다거나 하는 그렇죠. 상황이. 아이, 이제는 뭐 우리 허준 씨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대는 중공군하고 싸우면서 중공군의 모신나강이나 혹은 마우서 서총을 반드시 노획해서 예비로 썼습니다. 그럼 등에 한 정을 메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뺏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총이 트러블이 났을 땐 급해 맞으면 이거 갖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 해병대원은 세 자루까지 갖고서 쓴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카비는 이거는 이 두 소총에 비하면 굉장히 컴팩트하다. 얄쌍하죠. 뭐 휴대성이 편하고. 네. 이거는 이제 사실 그 전투병보다는 이제 사관들, 분대장이나 아니면 소대장이나 혹은 통신병, 운전병 같이 큰 총을 휴대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이 M1이 몇 정이 만들어졌을까요? 이 M1 소총이. 한 500만 자루. 아, 비슷합니다. 600만 정 만들었습니다. 근데 얘도 이름이 M1 카빈이에요. 네. 얘도 M1이거든요. 얘는 몇 정 만들어졌을까요? 얘도 만정 단위예요. 10만 정. 10만 정. 오케이. 조금 더 쓰세요. 50만 정. 50만 정. 100만 정. 100만 정. 얘가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800만 정이 만들어졌어요. 오, 더 많이 만들었네.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는데? 훨씬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수요가 폭발합니다. 사실. 가벼우니까. 예. 근데 그래 보여요. 네, 그리고 많이 이게 예. 사실 방금 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다면 M1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동양계 병사들한테 이게 굉장히 애물단지가 돼요. 맞긴 잘 맞는데 그렇죠. 들고 다닐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것만 썼어도 네. 이거 너무 가벼워 이거. 제가 예비군 때 카빈 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탄창도 네. 사실은 그 위에 클립은 손가락도 끼고 네, 튕겨나가고 그렇죠. 이러는데 이거는 탄창도 굉장히 그렇죠. 안정적이고. 15발들이 탄창이에요. 이렇게 빠지거든요. 네. 15발짜리를 꼽고서 좋다. 한 다음에 15발이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2차 대전 때 나온 게 M1 카빈이고 6.25 전쟁 때는 M2 카빈이라고 해서 완전 자동식이 나와요. 그다음에 탄창도 바나나형으로 30발짜리가 나와요. 이야. 그래서 굉장히 많이 썼죠. 얘도 베트남에 갔었고요. 오히려 베트남에선 얘가 더 주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동양계 병사들한테 아주 잘 맞는 소총이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우리 6.25 한국전쟁에서 쓰였던 이 소총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이 다음에 이제 SMG 기관 단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드디어 나오는구나. 이야 너무 보고 싶다. 하도 저희 어릴 때 애들하고 놀면은 뭐 전쟁놀이 하면 따발총 맨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원장 선생님께서 따발총 얘기하고 따발총 나오죠, 예, 따발총. 따발총 나옵니다. 따발. 바로 러시아제. 진정한 파파샤. 따발총. 빠빠샤. 오 그거. 예, 따발총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 드럼 탄창. 드럼 탄창이죠. 71발기 드럼 탄창을 딱 끼고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 그다음에 한번 제끼고 난 다음에 쏘는 겁니다. 굉장히 좋죠. 이건 사실 이제 소련군도 원래 SMG가 있었는데 겨울 전쟁에서 핀란드하고 싸워보고서 핀란드제 수호미 기관단총한테 아주 혼쭐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SMG를 개량을 거듭해서 나온 게 바로 이 PPSH-41이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소련군 전차병들한테 있어서 T-34가 조국을 구했다면 소련군 보병한테 있어서는 이 PPSH-41이 소련 조국 러시아를 구했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 SMG가 이제 보기에 그럴듯한데 잡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범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쏘다가 손가락이 끼죠. 굉장히 많이 낍니다. 네. 그래서 막 이래요. 네. 그래서 탄창을 잡고 또 요걸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쏘는데 애매하다. 이렇게 쏘면 잼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 드럼 탄창이 71발이나 들어가니까 보기에는 그럴듯했는데 이게 잘 찌그러져요. 네. 어디 가서 툭 붙이면 잘 찌그러지거든요. 그럼 또 잼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소련군 병사들이. 그래서 겨울 같을 때는 장갑을 끼고 차라리 여길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대부분 거기 잡는 걸로 네. 나와요. 뜨거워서요. 굉장히 뜨거워서. 장갑을 안 끼고 잡으면 이제 손이 들러붙죠. 손이 달라붙죠. 이게 제일 많이 출연했던 데가 어딘지 아세요? 그 배달의 있었잖아요. 기수? 배달의 기수. 대단하게 제일 많이 나온 거. 배달의 기수에 북한군이 나오면 거의 99% 이거 들고 나와요. 네. 지금 굉장히 원현 선생님이 좋은 네. 말씀해 주셨는데 배달의 기수 전후 보면은 전부 다 북한군이거든요. 나와요. 근데 사실상 이거 그렇게 많이 안 썼습니다. 네. 군대 한정 정도 네. 이렇게 공급됐었고 놀라운 건 이거는 몇 정 만들었을까요? 2차 대전 내내. 1000만 정. 1000만 정. 너무 갔어요. 너무 갔어요. 500만 정. 500 정답입니다. 한 550만 정 정도 만들었어요. 근데 전쟁이 갑자기 끝나버렸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혁명을 수출한다고 해서 같은 국가한테 막 뿌리고 북한한테도 주고요. 네. 놀랍게도 1949년에는 북한에서 이 PPSH 41을 만드는 공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상당량을 찍어냈죠. 그때 막 북한이 우리도 드디어 총기를 생산한다 하면서 막 그 김일성과 뭐 강건 등등이 들고서 좋아하는 사진이 있죠. 잘 안 맞겠는데? 굉장히 잘 맞습니다. 잘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의외로 반동이 굉장히 낮아요. 보통 개발이 이런 많이 기관총은 지식하니까. 이제 조준 사격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지향 사격을 많이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미군 SMG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미군 SMG 하면 우리가 라이언 병부하기에서 네. 나왔던 톰 행크스가 쐈던 뭡니까? 탐슨? 탐슨 했는데 6.25 때는 탐슨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고 이때는 미국이 뭘 썼냐? 주로 M3 그리스건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래. 왜 이걸 썼느냐? 톰슨이 절삭가공이고 나무 목재도 들어가서 돈이 많이 들고 손도 많이 가요. 근데 독일군 걸 보니까 얘네 이거 철판 쓰고 찍어내거든요. 야,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독일군 그 MP40을 보고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순해요. MC 그리스건이고. 이름이 왜 그리스건인 줄 아십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 쏘는 그리스건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왜 구리스 쏜다고 하죠, 우리가. 구리스 쏘는 그 총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그리스건이라는 그 별명이 붙었어요. 그리스가 상상이 안 가시면 요즘 실리콘 쏘는 실리콘 그런 그렇죠. 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얼마나 단순하냐면요. 보통 이제 소련 것도 장전 손잡이는 있어요. 네. 얘는 장전 손잡이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장전하냐? 어떻게 장전해요?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장전하는. 진짜요? 진짜예요. 손가락 넣어서 장전하는. 그러고선 쏘는 거예요. 장전 손잡이가 없다고? 대신 이게 뭐였냐면 이게 459경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묵직했어요. 그다음에 파워가 있죠. 쏘는 것도 탁탁탁탁탁 이렇게 나왔거든요. 459경 참 좋아요. 예. 그래서 이게 보통 전차병들도 많이 썼었고요. 그다음에 공수부대도 꽤 썼었고요. 예. 아니 근데 첫 발은 그렇다 칩시다. 네. 한 번 쏘고 나서 네. 다음번 장전할 때 손 뜨거워서 어떻게 당겨요? 그래서 땡겼어요. 다 땡겨요. 그런 거 생각 안 했어. 진짜요? 이것도 원래 이제 교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갈 다 때 이렇게 하고 쏘니까.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파놨어요. 네. 독일군 건 안 파놨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파놔가지고 여기를 잡고 쏴라. 그렇죠. 근데 이거 하면서도 여기 손바닥이 많이 껴서 많이 네. 다쳤었어요. 자, 그다음에 뒤에 이제 스톡을 이렇게 펴줬는데 이 스톡을 우리나라가 못 버려서 네. K1 기관단총에 요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붙여놨어요. 그게 네. 있죠.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6.25 전쟁 때 썼던 소총과 SMG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거 재밌었습니다. 아주. 서울 탈환작전 그 운명의 13일을 쫓아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로 치자면은 1호선 라인이죠.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선을 확보하면서 부천, 소사를 지나 영등포로 향했던 미 해병 1년대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을 한다면서요? 네, 해병 1년대 같은 경우는 좀 험한 길을 나름 뚫고 가서 네네.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영등포를 공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영등포를 함락을 시킨 다음에 이제 위로 도하를 해야 되니까요. 네. 알몬드 소장이 직접 재촉을 계속합니다. 네. 이게 스미스 소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뭔가 안 되니까 알몬드가 그 전부터 했던 게 뭐냐면 각 연대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지시를 계속
하는 부분이에요. 메가더에게 얘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내가 어느 정도 선안에서는 분명히 네. 수복 작전을 완성시킬 수 있다. 네, 사실 알몬드가 일사단장인 스미스를 거치지 않고 계속 해병 연대장들 직접 지시를 하고 작전 승인을 받는다는 부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몬드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미세한 부분까지 관리 감독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고 또 하나는 안 그래도 자신과 마찰이 있었던 스미스를 건너뛰고 해병연대에 직접 지시를 하다 보니까 스미스와 갈등이 더 커지는 일이 그렇죠. 되는 겁니다. 스미스는 너무 열받죠. 그렇죠. 자신의 그 지휘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스미스가 나중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자면 연대장들한테 사단 사령부를 통하지 않는 군단의 명령은 무시해라. 그렇죠. 해병 현장 지휘관들도 마찬가지겠죠. 네네. 해병도 아니면서 왜 나한테 명령해?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9월 21일 날 이제 6시 반에 영등포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북쪽에 이제 1대대, 그다음에 남쪽에 2대대, 두 개의 대대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1대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 출발 지점이었던 85고지에서부터 논, 그다음에 갈천, 지금 따지면 안양천입니다. 네. 여기를 이제 횡단해서 건너가게 되는데 이 85고지가 어디냐면은 네네. 바로 목동에 보면 용왕산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염창동 옆에. 네. 그 용왕산 쪽이 사실은 원래 미 5호 해병연대가 그 전날에 한번 점령을 했어요. 그 염창동 쪽으로 와서. 근데 이제 5 해병연대는 행주로 다시 돌아가서 강북쪽으로 도하를 하고 여기를 1연대에게 인계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염창동에서 바로 넘어서 양평동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대 근처시네요. 네, 이쪽 그래서 당산동 쪽으로 가면 제가 잘 알죠. 역시 그 지형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대대가 이 지역을 인수해서 여기를 공격 출발지로 삼아서 건너가는데 문제는 북한군이 논둑에 이제 방어선을 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접전이 펼쳐지게 됐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래쪽에서 남쪽에서 공격했던 2대대 부분입니다. 2대대 역시도 개활지를 통과해야 됐어요. 이 개활지는 논으로 또 되어 있었고 아까 이야기했던 갈천이 또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네, 이대대가 공격한 지점이 어디냐면은 이대대는 계속 경인가도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안양천을 건너겠습니까? 바로 고척돔 있는 데서 네. 고척교를 건너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안양천의 교량이 양화교랑 그 다음에 쭉 중간 다리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 고척교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군 입장에서도 이 두 교량 주변을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딱 그 심각한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횡단 간에 이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해서 더 이상 진격을 못하고 사실상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면 이럴 때 통상 이제 연대장, 지휘관은 어떤 걸 하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카드를 하나 꺼내듭니다. 그게 바로 예비대입니다. 안 썼던 부대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이제 3대대죠. 3대대를 투입해서 북한군 방어진지에 대한 돌파를 시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3대대는 어디로 갔느냐? 2대대 방면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네. 밑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던 2대대를 초월 공격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대대는 딱 이렇게 교착 상태에 있고 3대대가 2대대를 넘어서 그 앞쪽으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전 전선에서 접전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 위에 있었던 이제 1대대 쪽에서 우측방에 역시 영웅이 하나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뭔가 전투에서 흐름을 바꾸는 거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로버트 바로우 데이가 이끌었던 알파 중대, A 중대였습니다. 북한군에게 발견되지 않고 결국에는 안양천을 건너가지고 정오에 어디까지 진입을 하게 되냐면 영등포 도심까지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싸우고 있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오는 거를 미처 눈치를 못 챈 거죠. 아예 배후를 뚫려버린 거네요. 그렇죠. A중대가 건너온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오목교입니다. 오목교. 지금은 다리가 있지만은 거기 오목교 딱 건너면은 영등포 시장 쪽에서 오는 길이 맞아요. 쫙 거기까지 맞아요. 연결이 되거든요. 네. 영등포 시장 쪽으로 뻗어 있는 그 길로 쫙 진격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이 사람이 영웅이 아닌 겁니다. 그냥 보통의 중대였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호기를 포착하고 계속 갑니다. 아, 그럼 시장 쪽에서 이제 로타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영등포 시장에서 로타리 쪽으로 끝까지 갑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한강 남쪽 제방까지 진출을 해버립니다. 그냥 자리를 잡은 게 아니라 방어 진지를 편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치덩어리가 돼버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해진 무렵에 북한군이 이제 전차를 5대를 무려 동원을 해서 이 중대를 공격을 해왔는데 도망치질 않습니다. 여기서 3.5인치 로켓포를 가지고 전차 3대를 파괴를 시키고 또 나머지 2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해병 부대들도 속속에 이제 압박을 하게 됐고 이날 저녁에 이 A중대가 무려 북한군을 5차례 역습을
격퇴를 시키면서 끝까지 여기 있는 영등포 서쪽 진지를 계속 고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북한군 입장에서는 이미 여기 북단 쪽이 이제 점령을 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아까 교착된 부분에서도 계속 이제 압박을 해오면서 북한군 입장에서는 이 영등포 안에 있는 북한군이 포위당할 위험에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못 견디고 9월 22일 날이 밝으면서 아침에 영등포를 포기하고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중대의 어떤 그런 영웅적인 행동이 사실 이 공격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결국에는 이로써 해병 1년대 같은 경우는 9월 22일 영등포를 이제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됐고 노량진에 이제 가는 그 부근의 고지까지 다 점령을 함으로써 한강교 전체를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여의도로 가는 길이 또 뚫리니까 이제 네. 여의도 비행장까지 점령하고 마포로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다져지게 된 거죠. 네. 예전에 뭐 나폴레옹이라든가 알렉산더라든가 이런 뭐 그 전투를 보면 앞에 전투를 치르고 있을 때 정말 어떻게 저기까지 가서 우회 기동을 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적의 배후를 이렇게 칠 때 정말 큰 대승을 거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중대 하나가 사실은 그런 우회 기동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은 북한군은 사면초가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서울 상황을 보면 여기서는 퍼싱 전차도 있고 공중 지원도 있고 한데 왜 지금 미 해병 사단들은 이런 거 없이 보병들이 움직이면서 이런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시가지로 들어오면서 이 영등포 일대 가깝게 오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1년대가 진격하던 곳은 일단 고지가 많다 보니까 전차가 같이 가도 지금 거기 언덕 보세요. 전차가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좁은 길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었고 북한의 18사단들이 영등포는 교통의 요지잖아요. 네. 경인선과 경부선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교통로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로 진격하는 이 과정에서 저희가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부분이 우리도 굉장한 노력을 했지만 한미 해병대가 북한군도 이때 이제 결사적으로 거의 뭐 진짜 발악을 해가면서 여기가 뚫리면은 뭐 이제 다 갇혀서 죽게 되는 상황이니 또 이제 굉장히 많이 밀어붙였습니다. 한미 해병대는 세계 축선으로 서울을 향해 좁혀 들어가고 있고요. 미 7사단은 수원, 안양으로 진격해가고 있습니다. 왜냐? 보호를 하면서 남쪽을 공격해야 되니까요. 네. 놀라운 첩보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서울 북한산이나 수원 광교산 쪽으로 무려 1톤짜리 포탄을 날릴 수 있는 강펀치가 등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체는요, 바로 전함 미주리호였습니다. 미주리가 또 나타났어요. 네. 아유 골프전 끝나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또 아니 이게 약간 이게 이 머리가 이렇게 이상하네. 걸프전이 훨씬 뒤잖아요. 근데 미주리가 여기서 나타났어요. 드디어. 네. 네, 그렇습니다. 전함들이 활약을 했죠. 근데 아까 인천 상륙작전에서는 전함맥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9월 15일 상륙할 때 상륙 지원 부대로는 미주리가 안 왔었어요. 사실 이 당시에 미군은 해군의 군축 여파로 해서 전함도 아이오와급 전함은 물론이고 다른 전함들은 이미 다 이제 예비역으로 돌려줬고 모스볼 상태로 그 가장 강력한 나중에 나온 아이오와급 전함 4척도 미주리 딱 한 척만 남기고 이미 다 퇴역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6.25 전쟁 당시에 유일한 현역 전함이 바로 미주리였습니다. 원래 개전했을 때도 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해군 사관생도들 교육 막바지가 되면은 딱 타고서 전 세계 순항 일주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용도로 사실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6.25 전쟁이 터졌다고 하니까 8월 초에나 이 순항 훈련이 끝나고서 그제서야 이제 노폭에서 빨리빨리 전투 준비하면서 뭐 탄약 싣고 뭐 싣고 병력 다시 충원하고 한 다음에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넘어오니까 8월 19일에나 사실 한국으로 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포 오랜만에 됐네요. 그 남북 전쟁 때도 나오고 했던 그 노폭이 또 나오죠. 아무래도 전함은 물 깊은 데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동해 쪽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동해는 수심이 깊잖아요. 동해 연안의 포격 용도로 먼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동 공격으로 삼척 포격이 있었죠. 네. 그 삼척 포격에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삼척 포격에는 이 당시에는 이미 이제 기술이 발달이 돼서 한 착을 헬리콥터를 띄워서 확인합니다. 저 헬리콥터가 쫙 앞에 나가서 한 착을 관측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저 무시무시한 16인치 고폭탄을 52발을 발사해서
이 철교 한 군데를 파괴하는 그런 전과를 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서 낙동강 전선을 뚫기 위해서 포항탄환도 지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훨씬 많이 쐈습니다. 16인치 포탄을 298발을 쐈는데 이때도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이 하트먼 제독의 기함이 원래 중순양함, 볼티모어급 중순양함이었던 헬레나였거든요. 원래는 이 포격 지원을 헬레나의 8인치 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갖고 포격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때 갑자기 저 여보세요? 저 여기 미줄인데 대신 저희가 해도 될까요? 갑자기 끼어든 겁니다. 통신에. 16인치로요? 두 배네요. 그래서 이때 뭐 또 아낌없이 거의 300발 어마어마한 포격이었죠. 그래서 아주 이 형산강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때맛이 될 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네, 북한군 입장에서 네. 정말 무시무시했겠죠. 네. 그러고 나서 야 이제는 가라. 이제는 저 인천 쪽 정리가 됐다고 하니 그리고 반격해올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들어가도 되지 않겠냐 해서 사세보에서 탄약을 다시 싣고 이제 서해로 빨리 들어갑니다. 배 속도가 어떻게 돼요? 30노트 이상 낼 수 있죠. 뭐 거의 60km까지 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노폭에서 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네. 지금 뭐 동해안에서 활동하다가 또 다시 보급받고 서해 쪽으로 오고 이게 굉장히 빠른데요? 네, 이게 바로 고속전함의 위력이죠. 원함 저 거대한 철덩어리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드디어 작전 5일차가 된 9월 19일에 인천 앞바다에 도달하고 깊이는 들어가면 좀 위험합니다. 그렇죠. 너무 가깝게 가면 안 되니까. 저거 쓰면 못 끄네. 그렇죠. 월미도 남쪽에 이제 비어스로 아까 보셨던 곳에 큰일 나죠. 그쪽에 좀 멀찍이 밭을 내리고 그 여기서 포격 지원이. 쏘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 거예요? 인천 앞바다에서 이게 최대 거의 한 40km까지 날아가지 않습니까? 40km. 반경 40km 찍어보면은 서울 시내까지 도달합니다. 아, 사대문 안쪽으로. 사대문 안쪽까지 간신히 걸치는데 실제로 그렇게 풀파워 쏘진 않아요. 이게 이렇게 장약을 다 놓고 쏘면은 호에 무리가 엄청나게 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최대 사거리까지 쏘진 않고 그래서 보통 안전하게 쏜다고 치면은 안양이나 김포나 한 뭐 영등포 이쪽까지 네. 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시점에는 드디어 전선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다가 쏴야 되는지 또 북한군이 어디 숨어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애매하네요. 돼갖고 좌표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올라가서 평양에다가 쏘는 건 실제로 나중에 서해 쪽도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거긴 아무래도 반격을 받을 위험이 있으니까 네네. 적공군에. 그래서 여기서는 생각보다는 많이 못 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또 주 전선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7사단이 안양 쪽으로 내려가서 그쪽에서 올라오는 북한군을 막아서고 있었기 때문에 수원 안양 쪽으로 올라오는 쪽의 일부를 포격을 합니다. 거기서도 하지만은 북한군이 어디 딱 한 군데 집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두 발 쏘고 달아났다. 이제 뭐 또 좌표 수정하고 하는 바람에 아쉽게도 4일 동안 11발밖에 못 쐈습니다. 하긴 어디 딱히 집결하는 곳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 생각보다 많은 활약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주리도 인천 앞바다에 온 적이 있었다. 그리고 좀 무시무시한 포격을 이 서울 이론에도 날린 적이 있었다. 16인치 미주리포가 떨어지면은 TNT로 치면은 어느 정도 급이에요? 800kg 거의 1톤 가까이. 철갑탄이 한 1톤이 넘고 어마어마하구나. 네, 진짜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그래서 미주리가 이 정도 활약하고 나머지 아이오와급 세척도 순차적으로 다시 취역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반도 해안을 쫙 두르면서 계속 포격을 날리죠. 그리고 이때 미주리가 오면은 또 가만히 있지 못할 분이 계시죠. 미주리가 오면 가만히 있지 않을 메가더?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메가더? 메가더가 딱 본인이 도쿄만에서 사인 받았잖아. 항복 조인 서명을 했던 바로 그 장소가 열렸던 곳이 미주리지 않습니까? 미주리 왔어. 그럼 내가 안 가볼 수가 없지. 그래서 또 어르신께서 역시 행차를 하셔갖고 미주리에 또 올라서 여기가 바로 내가 만년필 몇 자루 썼던 그 자리야. 다섯 자로. 네. 약간 메가더의 머릿속에는 얼마 후면 김일성이 이 배 위에 올라와서 만년필을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밀당하고 협상도 안 하겠죠. 거기도 무조건 항복인데다가 네, 그건 무조건 무조건. 중국이나 네. 연해주 쪽으로 도망간다고 본 거죠. 네. 기본적으로 메가더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 굉장히 반공주의자고요. 그다음에 일단 뭐 메가더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미국 정부는 북한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북한의 장군이나 뭐 지도자를 만나서 뭘 협상을 한다 이거는 뭐 그냥 중국이나 소련의 명을 받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면 이제 도망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미주리가 포격 지원을 해주고 싶었으나 사실은 딱히 지원을 할 만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미 7사단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낙동강 전선 상황을 알아봐야겠죠. 왜냐면 망치로 두들겨야 되니까요. 인천 상륙작전에 맞춰서 반격도 시작됐을 텐데 어떤 반격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반격 작전의 계획은요, 미 8군 사령부에서 세웠어요.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을 확인한 9월 16일 오전부터 낙동강 방어선에서 일제 총 반격을 시작합니다. 원래 이제 메가더시는 15일 날 상륙작전과 동시에 하라라는 부분이었었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이제 준비가 안 됐던 부분이었고 하루 뒤에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워커가요. 네. 그래서 이 3일 동안 그야말로 치열한 공방전을 한다. 그리고 이 혼전으로 치닫던 상황에서 가장 먼저 북한군 방어선을 돌파한 곳이 어디냐? 잘 아실 거예요. 대구의 다부동. 다부동이군요. 이곳에 공격 작전을 누가 나섰냐? 우리 국군 1사단이 나섰어요. 그래서 북한군 방어선 후방까지 침투한 뒤에 퇴로를 차단하고 외관에서부터 다부동 일대에 배치되어 있던 북한군 2개 사단의 방어선을 공격을 하게 되니까 여기가 완전히 일시에 무너져 버려요. 한 번에 무너져요. 조금 이 과정을 약간 볼 필요가 있는 게 9월 16일 날 이제 반격을 하려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미 8군을 계속 방어를 해봤잖아요. 이제는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9월 16일 날 의외로 안 뚫립니다. 네, 17일 날도 안 돼요. 18일에 돼서야 이제 뭔가 포위망을 뚫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6일, 17일 날씨가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폭우도 있었고 악천후의 상태에서 뭘 쓸 수 없냐면 근접 항공 지원을 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력 면에서 좀 약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미 8군이 도하 장비를 아직 제대로 갖추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날짜를 늦춘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아직 충분한 도하 준비가 되질 않았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물리입니다. 역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정말로 무섭구나. 북한군은 지금까지 계속 뭘 해왔냐면 공격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계속 방어를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전세 역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의미가 있다라는 어떤 평가를 좀 내리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 한번 뚫리고 나서 북한군도 그 소문이라는 게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인천에서 뚫렸다더라, 뭐 서울이 지금 위험하다더라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김일성이 9월 23일 날 총 후퇴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허. 그러면서 이제 진짜 오합지졸로 변해서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이제 쫓아가는 입장인 겁니다. 이제는 그게 반격 작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반격 작전을 정말 협조를 잘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루트로 갈 거 아니에요. 협조를 잘해서 북한군을 최대한 포위 선멸하는 형태로 갈 것이냐. 네. 근데 이제 굳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루가 있으니까요. 모루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추격전이 되는 거예요. 네. 빠르게 올라가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를 어떻게 이제 편성을 하냐면 가장 핵심적인 이제 주공에는 1군단을 편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1군단이 어디로 가냐면 가장 미국이 핵심적으로 내려왔던 지연전하면서 내려왔던 길과 똑같아요. 네. 부산에서 대구로 가지고 대전으로 가서 서울까지 가는 경부가도를 이용해서 가는 네. 이 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미 9군단을 이제 투입을 하는데 미 9군단의 주요 역할은 호남 지역을 소탕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됐고 그다음 경부가도를 이용하는 주공의 그 동쪽에는 한국군 이제 2군단을 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악지대다 보니까 한국군 너희가 올라가. 그다음에 매 동해안으로 이제 1군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역시 핵심은 경부가도로 가는 미 1군단입니다. 여기서도 가장 핵심은 누구냐면 미 1기병사단입니다. 선두에서 빨리 올라가는. 근데 또 이 1기병사단에 더 빨리 올라가게 만들려고 뭘 편성했냐면 특수임무부대를 편성을 합니다. 이게 태스크포스 777입니다. 잭팟이네요. 네, 잭팟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7기병연대, 그다음에 77야포대대, 그다음에 70전차대대를 묶어서 태스크포스를 만든 거예요. 다시 7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린치 중령이 지휘하는 이 777 부대가 가장 빨리 올라가서 9월 말에 이 오산에서 이제 미 31년대랑 이제 여기서 만나면서 7사단 31년대랑 만나면서 서로 악수를 하면서 우리가 연결 작전을 했다. 그럼 오산 평택 이쪽으로 가가지고 원래 모루 작전이 실패했던 그 부분으로 가가지고 처음에 뼈아프게 실패했던 것을 네. 복수에 성공한다 뭐 이런 느낌입니까? 기동이
경부선을 따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부선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귀결이겠죠. 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북한군의 상당히 많은 수가 북한에서 내려온 군인들도 있었지만 남쪽을 점령할 때 강제로 동원한 남쪽에서 강제로 동원한 그런 네. 군인들이 많아요. 근데 남쪽에서 강제로 동원한 군인들은 진짜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무슨 북한이 좋거나 공산주의적 이게 아니고 모아놓고 니네 인민군에 들어와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탈영병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안 되는 거죠, 통제 자체가.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옷 막 벗고 왁 도망가면은 아, 그럼요. 실제 네. 그 사례가 자기 있어요. 마을로 도망가는 네, 거죠. 이게 네. 이제 사실은 방공포로 석방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이유도 사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38선을 넘어간 병력도 많았어요. 네. 못 넘어간 병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누가 되냐면 게릴라로 바뀌게 되고 나중에 이제 남부군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제 게릴라화 되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 구의 후방을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괴롭히고 보급선이나 이런 거를 차단하는 이제 그런 게릴라 역할을 계속 하게 되는 부분이죠. 또 스탈린이 네네. 그걸 또 지시를 해요. 네네. 네, 게릴라를 만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추격 작전에만 좀 급급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었다. 그렇죠.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게릴라 만드는 거는 유엔군이나 한국군 쪽에서의 어떤 실수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느냐? 네. 아니면 게릴라전 자체가 가능한 거였는가? 정책이. 네, 오히려 그거를 명령했던 뭐 스탈린이나 북한의 지도부들이 어떻게 보면은 게릴라들 죽으라고 방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느냐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워커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메가더랑 알몬드한테 특히 메가더한테 이걸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루를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 모루가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냐면 원주 춘천 부근까지 가야 된다. 이제 서울 수복 작전 하고 있는데 원주 그리고 춘천까지는 우리나라 지형이요, 땅은 좁지만 그렇게 이 산 넘어 산 너머를 이렇게 한 번에 갈 수 있는 지형이 아니에요. 근데 한계 연대를 빨리 보내라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게 경춘과도가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북한군도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춘천 쪽을 뚫고 들어와서 제일 힘들었죠, 거의. 네, 이틀 만에 이제 그 한강선 이남으로 내려가는 구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건데 이제 문제는 이 서울 탈환 작전이 늦어졌고 사실상 모루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됐던 7사단도 모루 역할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따가. 서울 탈환 작전은 이제 최대 격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공 루트죠. 행주나루를 도하해서 수색까지 무혈 입성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주공을 맡은 미 해병 5연대와 우리 해병대 앞에 고지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냥 뭐 굉장히 심란합니다. 심란합니다. 네. 네. 그 서울 서측방에 보면은 인왕산도 있고요. 네. 안산도 있고요. 그 밑에 가보면 뭐 노고산 서강대 쪽에 이게 굉장히 험한 산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홍대 쪽인가요? 와우산. 네. 횡격실로 이렇게 우리가 들어오는 이거를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병풍 같죠. 병풍처럼. 네. 예. 산 넘어 산으로 계속 막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높지는 않지만 군사적으로 가치 있는 고지들이었다. 감제가 잘 되고 네. 공격을 퍼붓기에 좋은.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는 여기는 서울로 이제 들어가려면 여기를 반드시 뚫고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여기에 견고한 방어 진지를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78 독립연대와 25 여단의 이제 두 개의 연대급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일대에 이제 견고한 방어 진지를 구축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안산 일대 보면은 저 안산 밑으로 문어발처럼 이렇게 세 가닥으로 능선이 나 있습니다. 네. 그 문어발 중에서도 가운데 문어발이 안산에서부터 연희고지와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와우산까지 이어지는 능선군입니다. 이거를 당시에 우리가 스미스 능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곧 밝혀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해병대가 가는 주공 루트의 최대 난제는 바로 이 문어발의 한가운데 스미스 능선을 뚫어야 되는데 특히 여기가 왜 뚫기가 더 어려웠냐면 이 일대는 이미 일제강점기 때부터 참호들이 막 구축이 되어 있었고 나름 군사시설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이 일대에 있는 능선군 중에서도 북한군이 가장 강력한 방어 라인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은 사실은 이곳이 뭐 대학가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너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원장님 이세환 기자님의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최 박사님이 직접 저길 가셨다고요? 아, 네, 이번엔 제가 나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저거 걸어다니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혼자 가게에서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살 빠지셨구나. 얼굴도 조금 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번 서울 수복 작전을 한다고 할 때 꼭 나가고 싶었습니다. 사연이 있는 게 제가 사실 중학교를 저쪽에서 나왔어요. 저 부근에서. 저 일대를 굉장히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학교 끝나고 학원에 거의 안 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맨날 방과 후엔 놀았죠. 지금이랑도 또 달랐을 것 같은데요, 지형이. 네, 조금 네. 기억에 그때 기억이랑은 다른데 네. 나중이 되어서야 아주 한참 뒤가 돼서야 제가 이 연희고지 일대 격전과 이제 서울타원 작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전다방에서 그런 걸 좀 같이 한번 공유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한번 제가 직접 나가기도 했습니다. 미리 보는 격전지 답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역전다방 최승병입니다. 오늘 저는 6.25 전쟁 핵심 전장 중에 하나인 바로 이 모래내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수색역 쪽으로 해서 이제 경의선 철길을 따라서 한미 해병대가 서울 시내로 진공하기 위한 이제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 이 주변을 보시면은 지금의 홍제천, 이곳이 예전에는 다 백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래벌판 사이를 흐르는 개울이라고 해서 모래내, 안자로는 사천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위를 가로지르는 경의선 철길이 있고 바로 이제 이곳을 넘어가면은 연세대와 신촌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쭉 여기 지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색적으로는 비교적 평탄했던 지형이 이곳부터 딱 장애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 저기 보이시는 고지가 하나 보이시죠? 저게 바로 그 유명한 백사고지입니다. 이곳을 넘어서야만, 백사고지를 넘어서야만 서울 시내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바로 그 중요한 지점이죠. 와 저기부터 출발했다고? 여기는 이제 홍대천을 넘어서 백사고지 올라가는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백사고지 위를 향해서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골목길이 쫙 이어져 있지만 집도 많고 예전엔 그냥 맨 산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한 계단 경사들이 있는데요. 이 경사길을 우리 한국 해병대들이 치열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저기 산길 엄청 꼬불꼬불해. 네, 지금 이제 백사고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땀 좀 보세요, 땀 좀.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주변에 나무가 빽빽하게 이렇게 둘려져 있어갖고 잘 지형 구분이 안 가실 텐데 지금 저 뒤에 보시는 쪽이 바로 아까 건너온 모래내 홍제천 쪽입니다. 야 지금도 저렇게 완전 원시림 같은 느낌인데. 그때는 저런 게 그때는 없어요. 네, 그때는 그냥 나무가 민둥산이라고 보면 돼요. 민둥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감제고지로서 역할이 되게 좋은 거죠. 건너편에 굉장히 고층 아파트들이 쭉 있는데 고층 아파트 높이랑 비교해 보시면 여기가 얼마나 높은지를 가늠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미군 진격하는 모습이 다 내려다 보였겠네. 네, 여기 백사고지 옆 요 골목길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성산로 백사고지 버스 정장에서 이제 골목 안쪽으로 딱 한 블럭만 들어오면은 이렇게 한적한 단독주택들과 골목길이 있습니다. 여기 과연 무엇이 있는지 저랑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여기가 바로 해병대 백사고지 전투 기념하기 위한 전적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 뒤에 보시는 백사고지 전적비, 이곳을 21일 오후 6시 30분 정도에 이곳을 우리 한국 해병대가 장악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스미스 능선 지역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작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저는 백사고지 옆에 있는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원에서 보시면은 바로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것이 우리가 방금 넘어온 백사고지고요. 이 지금 옆에 보이시는 이 전장이 이제 그 이후로 3일간 이어질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주택가가 지금 바로 연희동입니다. 이 연희동 일대가 지금 이렇게 빽빽하게 주택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항공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다 논밭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네. 논 그냥. 네. 굉장히 평탄한 지형이었는데 지금 저 건너편에 보시면은 구름들이 있죠. 저 왼쪽에 큰 산이 바로 안산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여러 능선들이 그 밑으로 쭉 뻗어나와 있습니다. 저곳을 갖다가 나중에 미 해병대가 스미스 고지라고 부르게 되는 곳이고요. 그럼 안산 연세대 라인에서 스미스 고지에서 방어 라인을 구축한 거예요? 북한군요. 네. 방어 라인 구축하기 너무 좋았겠다. 네. 그리고 안산에서부터 병력을 계속 보낼 수 있죠. 아. 그래서 이제 미군도 안산도 공격하고 동시에 와우산도 공격하고 가운데 있는 여기 연희고지도 공격하고 한 곳만 공격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여기가 바로 연희고지 거의 정상 부분입니다. 근데 이 골목길을 쭉 사이를 따라가 보시면은 바로 저곳이 아까 지나왔던 해병대 백사고지 전적비가 있는 자리입니다. 저 지점에서 이 한미 해병대가 출발해서 이쪽까지 연희고지까지 치열한 격전을 벌이면서 이 진격을 해왔던 것입니다. 장난 아니다. 저기에 저렇게 빽빽하게 주택가가 들어서 있으니 지금은. 네, 지금 이곳은 지금은 바람산이라고 불리고 당시에는 72고지라고 불렸던 지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쪽을 보시면은 바로 저희가 계속 밟아왔던 한미 해병대가 진격해왔던 지점을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저 언덕이 바로 백사고지고요. 지금 저 앞에 교회 넘어서 우체국에 있는 저 얕은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연희터널 고지입니다. 저 연희터널 고지를 넘어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 앞에 보이시는 연세대 쪽 방향으로 해서 저 스미스 능선을 따라 안산 방향으로 계속 진격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의 완강한 북한군의 방어선을 돌파해냈고요. 마지막 단계로 병이선 철도 인근을 넘어서서 터널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의령터널이라는 곳인데요. 그 의령터널 위에 105고지까지 장악함으로써 이 나흘간의 격전의 작전 목표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을 넘어서 서울의 심장부로 진격하게 되는 것이죠. 멋있다. 진짜. 와. 전날이 체감온도 36도? 진짜 고생하셨다. 네, 이 고지를 몇 개를 넘어서니까 좀 땀으로 범벅이 됐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때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야, 이런 걸 진짜 저희는 그래도 편안한 길을 따라갔지만은 총 들고 저 사선이 넘나드는 길을 넘어갔을 한미 해병대 장병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그 사실은 정말 서울 살면서 차로 많이 돌아다녔던 곳이고요. 네. 꽤나 높고 꽤나 오래 걸리는 거리인데 저 길 고지들 위에서 봤을 때 정말 잘 내려다 보이잖아요.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근데 저때 당시에 건물 하나도 없이 뻥 뚫린 민둥산에서 내려다 보면 부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포화를 쏟아부으면 와, 저걸 뚫고 올라가는 연합군은 어땠을까? 다시 한번 우리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축방 돌파선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네, 9월 20일 한강 도하를 한 다음에 행주에서 도하를 한 다음에 공격 전열을 갖다가 정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의미 있는 결정을 합니다. 한국 해병대를 중앙에 세웁니다. 드디어 이제 주공을 맡아서 모래내를 건너서 백사고지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56고지로부터 미 해병대 디중대가 24일 아침에 공격을 시작해서 쭉 올라오는 곳이 바로 이 언더우드가 가옥 옆에 있는 바로 이 언덕입니다. 바로 이 언덕을 장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저항을 하면서 격전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북한군은 사실 그 서울을 쉽게 내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굉장히 많은 서울 시민들을 동원해서 바리케이트를 설치합니다. 그것도 200~300m마다 하나씩 꼬박꼬박 설치해요. 미 해병대가 이 서울 탈환 작전을 기록한 이름을 보면은 배틀 오브 더 바리케이드라고. 그 바리케이드가 주는 상징이 엄청나게 컸던 의미가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군은 여기서 마치 스탈린그라드와 같은 전투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